또 기다리시는 이정현 의원과의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그 지역군 어디 정했어요? 이제 종로, 예. 하마, 네. 종로를 하마 그래요. 뒤로. 내려온 뒤로. 네, 그래서 이제 서울 시내 뭐 강북도 가봤고 강동도 가봤고 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강남도 가봤고 네. 이제 영등포 뭐 보러 한 대 둘러보고 네. 어느 정도 마음 정했습니다. 그래요. 아직은 뭐 대외적으로 아니 지난번에는 저기 여의도가 있는 곳 영등포 을이었습니까? 뭐 하여튼 예. 다음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정하셨고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울에서는 출마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분명히 서울입니다. 서울에서는 출마하시는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쯤에 우리 이정현 의원의 공식적인 출마 선언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말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완전히 뚫려버렸어요. 완전히 뚫려서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사망 후 확인해 보니까 우한폐렴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역학적으로 우한폐렴 때문에 돌아가신 건지 아니면 우한폐렴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 다른 걸로 돌아가셨는지까지는 아직 의료적으로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는 합니다만 뭐 일부 언론에서는 우한폐렴 사망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갑자기 늘고 있고요.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다고 하는 보도가 있고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특히 대구가 지금 직격탄을 맞은 상태입니다. 이게 대구 지역에 있는 그 마트 모습이에요. 손님이 한 명도 없군요. 예, 물건이 없잖아요. 물건도 없고.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나오질 않으시니까 집에서. 그러면 며칠이라도 집에 안에 있어야 되겠다. 밖에 못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날 청와대 모습. 누군지 아시죠? 과도하게 웃고 있군요.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미 그 대통령 이 모든 걸 수습하고 말하자면은 관리 감독을 하고 해야 될 대통령이 뚫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뚫렸다. 왜냐? 네. 정말 이게 한참 진행 중인데 ING 상태 하에서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선언을 했습니다. 네. 조만간에 곧 종식된다. 네, 종식된다고 하는 것은 깨끗이 수습되고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을 관리하는 관료들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환자들도 그렇고 의료진들도 그렇고 대통령 말을 안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종식된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순간 모두가 마음이 풀리고 모든 게 다 뚫릴 수가 있고 무장 해제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곧 종식됐다 얘기는 이제 전부 각자의 현실로 돌아가라. 각자의 생활로 이제 이 문제는 끝났으니까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무장 해제를 시킨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대통령이 만약의 경우에 어떤 정확한 보고나 전문가들로부터의 의견 수렴이 없이 그저 인기 영합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관리 잘했어. 우리 이렇게 이런 위기 상황이나 안전 이런 문제 잘 관리 잘해.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 조급하게 과시 이 정권은 워낙 과시 정권이니까 조급하게 대통령 혼자 판단으로 과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한다 그런다면 이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죠. 이 모든 이후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고 만약에 대통령이 보고를 받아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걸 보고한 장관 그리고 이것을 보고한 실무 책임자들 특히 이걸 관장하는 수석들 통째로 다 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한테 허위 보고를 해? 대통령한테 허위 보고를 한다고는 국민들한테 허위 보고를 하는데 그냥 허위 보고입니까? 국민들의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고 모든 경제를 포함해서 국가의
어마어마한 그 재산이 걸려 있는 문제고 네. 이렇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허위 보고를 대통령한테 허위 보고를 해갖고 대통령 어서 즐거워하십시오. 기쁘게 자랑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당장에 그 사람들을 빨리 색출을 해서 네.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냐? 네. 모든 대한민국의 안전의 구멍이 다 뚫렸다는 얘기거든요. 다 뚫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고됐습니다. 왜 예고가 됐느냐? 여러분들 혹시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저는 모릅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이 소속되어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렇게 거의 국가 재난 수준의 이런 상황 속에서 네.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지고 나와가지고 장관의 무게를 실어서 브리핑한 거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별로 들어본 게 없습니다. 예. 저는 장관 이름을 지금 국회의원인데도 장관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하겠어요. 이렇게 가볍게 알고 가볍게 보고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경솔하게 취급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어마어마한 사태가 발생됐다고 보고 예. 이 정권의 국민의 안전, 국민의 생명,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한 말하자면 사람의 안보, 사람 안보, 인간 안보, 인간의 존엄의 안보, 건강의 안보 이 부분은 완전히 포기되고 말하자면은 종식됐다. 라고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 세월호 선장 같은 문재인 이렇게 올라와요. 생각해 보시오. 온 국민들이 대통령 말을 믿고 이게 다 끝난 줄 알고 이제 막 마음대로 접촉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 그 이후에 이렇게 이게 확대됐다고 한다 그런다면은 이거 진짜 전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대통령한테. 어떻게 국민들한테 종식됐다고 거짓말로 선언을 합니까? 근데 이제 대구가 그래서 거의 뭐 폭탄 맞은 것처럼 저렇게 막 그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거든요. 근데 그런 같은 날 이렇게 웃음이 날까요? 인식이 없죠. 지금 대통령 머릿속에는 선거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선거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에서 경쟁을 해야 되고 사유재산이 존중받아야 되는 이때 네. 부동산이 17번을 대책을 내놔도 전혀 먹히지 않으니까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부동산 투기. 부동산 투기가 저절로 그냥 돌아다닙니까? 투기하는 사람 국민 아닙니까? 네.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 국민들 갖다 적으로 모을 정도로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최근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경제를 자기들이 망치다가 안 되니까 비상경제시국이라고 비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져갖고 발이 뜨거워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완전히 진짜 만면의 웃음을 띠면서 이런 식으로 전혀 국민의 아픔과 관계없는 이런 행사들을 계속 진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국민의 안전, 국민의 생명, 국민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죠. 정말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머릿속에 국민이 없다고 한다 그런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게 진짜 나라고 정부고 정권이고 집권 세력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는 정세균이가 주재하는 총리가 주재하는 긴급 국정현안 조정회의가 있었어요. 거기 우한 폐렴 코로나19는 한마디도 언급이 안 됐어요. 놀랄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어이가 없어. 말하자면 국정의 우선순위, 네. 화급한지 화급하지 아닌지 판단조차도 못하는 네. 이런 집권 세력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비롯됩니까? 간단합니다. 역대 모든 정권들과 어떤 비난을 받았던 정권들도 정부 부처 100만 명의 공무원들이 관여되어 있는 정부 부처 위주로 국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네. 이런 일이 발생되면은 수도 없이 많은 위기를 겪어본 공직자들이 금방 관계 부처별로 해가지고 긴급 대책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서로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정권은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청와대 중심 국가 아닙니까? 네. 정부 부처는 관심도 없고 정부 부처에 대해서는 의견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중시 여기지도 않고 소수의 아주 극소수 몇 명의 말하자면은 청와대에 있는 자기들 그 낙하산으로 데려다 놓은 그야말로 캠프 출신 아니면은 코드 맞는 사람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에 데려다 놓은 바로 이러한 자기 그 사유화된 권력
전혀 전문가들도 아니죠. 국정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이런 위기가 오는데 대통령이 하하호호 웃고 있는 이런 행사 만든 것, 그래도 대통령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말고 이 사람들 머릿속에 어떻게 우선순위에 이런 국민의 생명이, 국민의 운명이, 국가의 운명이 이 사람도 머릿속에 들어있겠습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저 뒤에 밀려있는데 어떻게 총리 주재, 대통령 주재 하는데도 그게 안 들어있는데 총리 주재 회의에 그게 들어가겠습니까? 어떻게 또 모르죠. 울산 선거 같은 개입 준비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참, 우리 이정현 의원이 이제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정부 때 청와대에서 홍보수석 했잖아요. 그렇죠? 홍보수석 하셨어요.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활동상과 치적을 홍보해야죠.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애를 쓰는데, 근데 이 문재인 좌파 정권 들어와서는 이게 너무 심해져가지고, 자 보세요. 경제가 계속 어렵고 민생이 파탄된 상태에서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이 막 죽겠다 비명해지는 지가 한참 됐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우한폐렴까지 덮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어렵다, 영세 상인들이 어렵다는 얘기들이 어떻게든 들어갔나 봐.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이도 뭐 아산에 전통시장 가고, 김정숙이도 저 면목동에 무슨 동원시장 가고, 뭐 정세균이도 뭐 이 가게 찾고 이랬어요. 근데 이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 상인들의 마음을 우선 모르고, 그 상인들 중에 조금이라도 쓴소리 하면은 바로 대깨문들이 가서 그냥 이 박살을 내는 거예요, 가게를.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상인 회장이, 김정숙이 온다니까 상인 회장이 그 상인들 쫓아다니면서 단속한 거 아니에요. 달걀 절대 던지면 안 된다. 절대 마음에 없는 마음 불편한 소리도 하지 말아달라. 우리 큰일 난다. 이러고 온통 뭐 4일 동안 기획을 해가지고 거의 이 시장 상인들을 드라마에 엑스트라 훈련시키듯이, 아니 건어물 가게에다가 꿀 갖다 놓으라고 지시하고 거기서 꿀 사는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홍보입니까? 이게 이 제정신 들은 사람들이에요. 착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홍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알리는 거거든요. 홍보는 진실을 알리는 것이지 이렇게 사전에 각본 쓰고 그다음에 단속하고 또 말하자면 표정까지 지시해주고 행동까지 지시해주고 이런 것은 홍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게 바로 지금 이 코로나19를 키운 거예요. 말하자면 이 코로나19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장관이고 뭐고 다 뒷전에 나가 있고, 관리본부장 한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브리핑을 하게 만들고, 또 이 정부가 이걸 비상시국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완전 관련 부처들이 모여서 계속 말하자면 대책 회의를 해가면서 어쨌든 국민들이 이제 아까처럼 어마어마한 경제, 특히 서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제대책대로 세우고, 그 다음에 반드시 원인을 제공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돼갖고 그 근원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 도대체 아까처럼 중국에 접촉하지 않고도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에 퍼졌다고 한다 그런다면 좀 뭔가가 거짓말이고 뭔가가 잘못된 브리핑, 참 원인 분석부터 잘못됐단 말이에요. 이런 걸 지금 전부 숨기고 이런 것을 심각하게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 말고 다른 이벤트를 벌려가지고 국민들이 금방금방 순간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돌리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거짓말, 위선, 가식, 이렇게 국민들을 잠시 어떤 선거 때까지 속여보려고 했었던 것이 너무 이제 크게 터진 거죠. 그게 지금 말하자면 아까처럼 대통령 입으로 종식 돼간다고 곧 종식된다라고 섣불리게 얘기를 했었던 이게 이제 폭발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온양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제가 하나 공개를 하자면 제가 온양을 다녀왔습니다. 이 얘기가 나자마자 사실은 뭐 너무 일찍 가게 되면 내가 정치적으로 그런 것 같아서 사실 그날 오후에 약간 늦지막하게 가게라도 가서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자 눌러 쓰고 마스크 하고 그리고 이제 조용하게 그 시장을 가서 쭉 앞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저는 전혀 저를 눈치 못 채게 한 다음에 좀 살라고 반찬이라도 살라고 갔습니다. 근데 놀라웠던 건요. 부부간에 사람들이
그 시장에 거기 와서 이렇게 사요. 근데 그 사람이 혹시 주변 사람들한테 질투당하고 이렇게 할까 싶어서 아주 조용하게 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내세요. 4월 15일 날 꼭 보여줍시다. 절대 용기 잃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왔어요. 저는 천안에서 왔어요. 저는 대전에서 왔어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들 그 말하자면 반찬을 사가지고 부부가 또 가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 와서 그렇게 용기를 주더라고요. 그 이제 저도 이제 갔으니까 반찬을 좀 사려고 이렇게 뭐 많이 좀 챙기기도 하고 근데 좀 맛있는 거 좀 감당한 것 좀 없어요. 그랬더니 간장게장을 내놓더라고요. 15,000원이더군요. 간장게장하고 나머지를 한 보따리를 샀는데 이게 여기 휴지 좀 주세요. 한 보따리를 샀는데 이게 전부 합해갖고 3만 원어치. 아이고. 그런데 이분이 한보따리가? 이미 거기 병원에서 계속 계시다가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정말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아픈 사람이 아프다고 얘기하는 소리를 그냥 들어줄 줄 알았고 또 그거 들으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사실 각본 짜야 된 거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닌데 그 너무 자연스럽게 저 입에서 나온 이것을 막 문제가 되니까 청와대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청와대에서 대통령 말이라고 하고 해명을 했어요. 그 해명한 게 뭐였냐면 단어에 대한 해석입니다. 말하자면은 거지 같다는 얘기가 어쩌고 저쩌고. 지금 문제는 경제 아닙니까? 골목 경제. 말하자면 재래시장 경제, 구멍가게 경제, 자영업자들의 경제. 정말로 하루 벌어가지고 집세 내고 이자 갚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이 사람들의 경제가 얼마나 어려우면 자기도 모르게 대통령 앞에서 그냥 평상시에 가졌을 그런 마음에 불쑥 튀어나왔을 텐데 그냥 웃어주시면서 한번 손 한번 더 꽉 잡아주시면서 얼마나 힘드세요라고 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걸 며칠 뒤에 그 단어 해석까지 청와대에서 내놔야 됩니까?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온양 반찬가게 지금 핸드폰 번호를 올려놓으셨네요. 응원 문자 부탁드린다고요. 근데 이게 뭐 대깨문들이 이거 문자 폭탄할까봐 좀 걱정되네요. 예, 그런 것은 좀 자제를 한 게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분의 이제 사생활 정보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자제하시고요. 그 말씀 나온 김에 이 대깨문들 있잖아요. 이게 자기들이 지은 이름이에요. 이제 보통은 대깨문 그러면 좀 그 용어 자체가 그렇잖아요. 대가리가 깨져도 문제 이게 상서로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상대방 측에서 비난성으로 이걸 짓게 마련인데 그게 아니에요. 대깨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이 이름을 짓고 그걸 자랑스러워해. 우리는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야. 이렇게 불러주세요. 이런 거거든.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도대체? 그게 이제 아까 저는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한테 남긴 두고 남아야 될 폐해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문재인 정권 스스로가 지금까지 가장 그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게 국민 편가르기 아니었었습니까? 국민을 완벽하게 평을 갈라갖고 국민을 적과 아군으로 완전히 갈라놓고 그야말로 상대를 적으로 해서 깨부수고 완전히 그 상대방 존재 자체를 멸절을 시키려고 하는 거.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했었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신호탄입니다. 이렇게 내 지지자들을 이렇게 상대를 적으로 알고 또 아군으로 뚫뚫 뭉치고 무엇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역대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아무리 미워도 이렇게는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만 적과 아군으로 갈라갖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문재인 정권이 그냥 우연히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해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의 집권당 당 대표를 하고 있는 이해찬 대표가 국민들한테 자기 당원들 의원들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까? 자, 보수를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보수를 완전히 괴멸을 시키겠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괴멸이라는 단어를 그분이 몰라서 썼겠습니까?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멸절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진보만 남는 겁니다. 완전히 좌파만 남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상대를 적으로 몰아갖고 그야말로 괴멸을 시키겠다고 하는 신호탄을 던지고 계속해서 지령을 내리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러면 그 지지자들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이게요 바로
조국 같은 이런 문제, 자기들이 봐도 기가 막힌 이 조국 같은 이 사람을 비호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상 보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서초 갑 지역에 가가지고 서초 지역으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계속 거기서 조국 비호 말하자면은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자체가 말하자면 그냥 우연이 아니고 우연이 결코 아닙니다. 완전히 적과 악으로 국민을 적과 악으로 갈라가지고 힘이 있을 때에 모든 힘의 수단과 방법을 다 총동원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나머지 국민들은 자기들 지지자를 반대하거나 이렇게 한다 그런다면 멸절을 시키겠다. 완전히 괴멸을 시키겠다고 하는 이렇게 국민 평가력이 적과 악은 그리고 그런 명령을 그렇게 내리는 겁니다. 윗사람들이 그렇게 명령을 내려주니까 그렇게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치 지도자 중에 이제 팬덤 현상을 갖고 온 사람, 좌파에서는 노무현이 처음이었고, 노사모가 있었다. 자유파 진영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최초였어요. 이제 박사모도 있고, 호박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제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박사모나 또는 호박이나 여러 다양한 커뮤니티가 이런 식으로 상스럽게 또 공격적으로 이렇게 활동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사람이 수많이 모여서 하는 거니까 다소 좀 불편한 일들이 있었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했냐일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이는 대깨문들이 이런 짓을 해도 아이고 양념이지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행동할 것 같습니까? 그분이 사실 사석에서 말하자면 대통령 되시기 전에 이제 어디 이동하거나 이런 데서 제가 상당히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말하자면 어떤 그 개파 정치, 파벌 정치 이 부분에 대한 폐해를 굉장히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표현대로 하자면 그런 식으로 하는 끝은 1910년이다. 그 끝은 나라가 망해야지 끝난다.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신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서 다가오면 친박인 거고 그러다 자기들이 싫어서 나가면 반박인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친박 모임에 가갖고 막 선동하고 울고 같이 그냥 맨날 가서 하고 또 그 사람들 맨날 불러들여서 같이 어깨동 먹고 막걸리 마시고 이런 것은 박은 절대로 하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자면 그런 일 자체를 벌리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친박 모임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그런 친박들이 말하자면 청와대에 권력 실세로 들어와 가지고 무슨 친박을 막 좌지우지 한다든가 흔든다든가 기억난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사실 친박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청원 아니면 최경환 아니면 홍문종 아니면 유기준 또 정우택 아니면 정가윤 그다음에 윤상현 이런 정도 사람들이 이제 자주 모이는 그런 친박들이었었습니다. 이분들이 모인 자리에 가끔씩 불려가서 혼이 납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왜 이거 건의를 안 하느냐? 건의를 해라. 이제 하면서 제가 가끔씩 불려가서 혼이 납니다. 그렇지만은 이분들이 아까처럼 국정을 완전히 이렇게 저렇게 하기 위해서 무슨 자리를 차지를 한다든지 또 무엇을 어떻게 관여하고 개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죠. 왜냐하면 대통령 자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아예 그걸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진영이라는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도 들어왔다가 자기가 나가고 유승민이라고 하는 비서실장도 자기가 들어왔다가 자기가 나가고 이학재라는 비서실장 했던 사람도 자기가 들어왔다가 자기가 나가고 이혜훈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들어왔다가 자기가 나가고 구상찬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들어왔다가 자기가 나가고 전부 들어왔다 나가고 그냥 나간다 그래서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들어온다 해서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일절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까처럼 무슨 자기들이 여러 가지로 어떤 정치적으로 누구든지 좋아할 수 있는 취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어왔다가 자기 취향이 안 맞았다. 또 자기가 생각하는 뜻을 못 이뤘다. 또 혜택을 못 입어서 화가 난다. 그럼 나가는 거예요. 나간다고 붙잡은 것도 아니고 들어간다고 해서 또 새로 들어왔다 그래서 무슨 대단한 환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고. 말하자면 이것은 자기들이 좋아서
그냥 친박을 형성을 한 것이지 네. 아까처럼 거기에 무슨 대장 노릇을 해가면서 그 사람들은 있는 대로 다 발탁을 해갖고 힘을 실어주고 그 사람들 위주로 공천을 내보내기 위해서 70명을 내려보내고 이런 것은 상상도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정말 그 너무 그런 식으로 그동안에 뭐 좀 오해 부분들이 많았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그렇다고 해서 항상 모든 게 완벽하고 잘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분명하게 잘못한 부분도 많고 용서를 빌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달라지고 고쳐가고 변화시켜 가면 되는 거라고 보지만 네. 지금 이 사람들처럼 이런 식으로 막 무슨 그 집중 공격을 해갖고 거의 인격 파탄을 만들고 병원까지 다니게 만들고 이런 것은 사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 아산 온양의 그 채움이라는 가게 모양인데요. 이 가게에는 핸드폰 번호가 가려져 있다고 그러고요. 예, 반찬 사러 가실 분 뭐 장소 알려주세요 그러는데 그냥 아산 온양에 있는 그냥 전통시장 그렇게밖에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조금 이제 그 정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참, 우리 의원님은 지금 미래통합당으로 지금 입당을 하신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아직 무소속이신가요? 네. 그러면 그 지역구 출마 결정과 그 미래통합당 합류 결정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인 거네요? 하여튼 뭐 그 두 가지 문제가 양측이 다 많은 고심 중입니다. 한꺼번에 좀 이렇게 네.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이 됐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그 미래통합당이 공천혁명을 향해서 지금 더 속도를 내고 있어요. 좋은 사람들을 영입하려면 먼저 자리를 좀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불출마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는 당 지도부 중에서는 최초로 김광림 최고위원의 불출마가 있었습니다. 또 대구 지역의 강효상 의원의 그 서울 험지 출마도 있었고 대구를 포기하고 또 최교일 경북 영주 지역의 초선 의원인데 불출마 선언이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금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불출마를 예찬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할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 정치인은 선거를 통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인 그런 판단을 갖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불출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쨌든 그 좀 다행스러운 것은 어쨌든 그 통합을 위한 그러한 발걸음이 아주 뚜벅뚜벅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다는 게 너무 다행스럽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문재인 정권이 공천한 단일 후보를 향해서 이 정권을 말하자면은 견제할 수 있는 힘을 달라라고 하는 야당 또한 대표 선수를 내보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통합은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너무 다행스럽고 거기에 협조해준 모든 사람들이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로 일단 돼서 어쨌든 그 문재인 정권의 이런 폭주와 무능과 이런 것들을 견제할 수 있는 확실한 세력이 형성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욕심을 좀 부린다고 한다면 지금 정도에서는 이 우리 그 공심이가 누구를 못 나오게 해갖고 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얼굴들을 삼고초려를 해서 모셔왔습니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삼고초려의 모습이 훨씬 더 강하게 언론에 어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정말 이렇게 한미 외교 동맹 관계가 진짜 중요하니 여기 그 전문가 한일 외교가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다시 우호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라 해서 거기 전문가 또 국제 전체 정치학 차원에서 볼 수 있는 전문가 아니면 경제에 대해서 이제 정말로 이 정권이 망쳐놓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마인드와 경험과 경륜을 현장에서 쌓은 이런 전문가 저는 아주 진대재 같은 사람은 정말 가서 나는 좀 모셔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고초려를 하는 모습 여러 분야에
젊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경륜 있는 사람, 전문가들에 이르기까지 이 공심위가 이제는 누구누구 나오지 마라가 아니라 이런 사람을 모셔오기 위해서 우리가 5번, 8번, 10번, 20번을 찾아가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드디어 모셨습니다. 라는 걸 잇따라 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훨씬 말하자면 통합, 그 당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래, 그동안에 좀 참 못마땅한 또 많았는데, 뭐 저런 정도의 노력과 저런 생각을 갖고 저런 자세로 한다고 한다면 한 번 더 속아보지 뭐 하고라도 이렇게 중도 사람들이 지지를 해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인데, 자유한국당 그리고 지금의 미래통합당이 좋은 인재를 영입 안 한 건 아닌데, 뭔가 좀 이 컨텐츠는 참 좋은데 마지막 포장, 이걸 널리 알리는 거, 이게 여전히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외교안보 쪽 하면은 이제 지금 제가 오늘 취재 가려고 하는 그 천안에 출마한 신범철 박사 같은 사람은 정말 지금 알죠, 저도. 이 자유파에서는 진짜 에이스거든요. 그리고 어떤 좌파랑 붙어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그 탁월한 전문성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영입됐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야. 그냥 지역구 가서 그냥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품을 사실 뭐 내용이 빈약해도 열심히 뻥튀기 하는 게 좌파들인데, 이 자유파는 정말 내용이 차고 넘치는데 이 마케팅을 왜 이렇게 못할까요? 정말 저는 그게 말하자면 지금까지의 보수 정치의 굉장히 큰 단점이라고 봅니다. 전부 자기만 있어요. 왜냐하면은 보수가 영입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엘리트. 이러다 보니까 엘리트는 자기 혼자거든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혼자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게 안 보여요. 지금 우리 그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솔직히 좀 쓴소리를 하자면 두 가지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홍보가 약한 것 중에 하나가 미래통합당이라고 해놓고 그래서 지금 미래통합당의 미래가 뭔데 어떤 식으로 말하자면 저희들 잘못한 건 아는데 당신들은 어떤 식으로 해나갈 건데 라고 하는 미래가 안 보이고 또 하나 보이지 않은 게 통합이 안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까 앞서 칭찬을 했습니다만은 그 전에 비하면은 많이 통합이 됐지만은 이 통합은 플러스 통합이 돼야 됩니다. 그동안의 보수 정당의 모습보다도 지지 세력보다도 훨씬 더 확장된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여오기 위한 진짜 통 큰 원탁 회의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답니다. 저는 말하자면 안철수 씨에 대해서도 여러 방법과 여러 채널을 동원해가지고 좋아, 당신들대로 공천하고 얼마든지 해라. 근데 당신 목표가 뭐냐 이번 총선에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끝장내자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도 똑같은 생각이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수평적으로 원탁에 둘러앉자. 너그 의원 숫자 따지지 않겠다. 우리가 같이 하나 목표는 문재인 정권을 완전히 정말 이 독주와 폭주를 갖다가 견제를 하기 위한 이런 세력을 진출시키자고 하는 건데 생각이 같으니 마주 앉자. 저는 이게 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래와 통합,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범철 박사 같은 이런 사람들을 포함한 우리가 모셔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잘 말하자면 대한 세력으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국민들한테 그걸 해야 되는데 누구 그만두겠다. 깜딱 잘못하면요. 대단히 미안한 소리 해볼까요? 이것도 하나의 적폐청산으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홍보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기대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적폐청산은 적폐청산대로 하더라도 우리 미래가 뭘고 우리의 통합 방안이 뭔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울산 선거 개입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코로나19 대처하는 것을 포함한 이 정권의 이 무능, 경제를 포함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 무능을 견제를 할 수 있는 것은 국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국회 안에서 저렇게 모두 4+1 뭐 완전히 야합을 해가지고 2중대, 3중대, 4중대를 가지고 정말 못된 법을 밀어붙이고 이렇게 한 걸 견제할 수 있는,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야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국회를 키워주십시오. 국회 내에서 폭주하는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번에만큼은 야당을 좀 키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제는 그런 홍보들을 집중적으로 국민들한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제 제가 왜 포장을 이렇게 못할까 그 대목에서
최근에 영입된 사람들만 해도 태영호 공사 있잖아요. 또 김태호 수사관도 거의 뭐 이제 지역구 결정돼 갖고 대구에 가니까 이진숙 그 종군 기자, 여성 종군 기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더라고요. 근데 관심 갖고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저도 잘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만약에 이런 사람들 한 명이라도 저 좌파들이 영입했다 그러면 한 열흘 이상 이거 갖고서 온통 난리를 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지상파 정편을 다 좌파들한테 뺏겨서 홍보 수단이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아니 유튜브는 있잖아요. 네? 이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국민들한테 왜 자기들이 이 미래통합당을 선택하고 왜 지역구 출마를 하게 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홍보지 뭐. 정확한 얘기입니다. 예, 예. 지금 저 사람도 한번 보십시오. 김남국이하고 금태섭이하고 저거 여러분들 볼 때는 싸우는 것 같아가지고 즐기십니까? 저 시간 저 두 사람들의 얘기가 방송이고 신문이고 다 차지해갖고 그밖에 우리 뉴스는 다 사라지고 없잖아요. 저거 자체가 저 사람들 홍보예요. 우리 노즈 마케팅. 그럼요. 이 정말 저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누구를 잘라내고 못 나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대한 세력으로 마련한 좋은 인재들과 인물들을 띄워가지고 그 띄운 인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당선되게끔 할 수 있을 정도로 국민들한테 이걸 제대로 지금 들어와서 언제 홍보를 하고 다니겠습니까? 결국 당에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합니다. 이것 또한 저는 이것 또한 이런 말을 하면 정말 더 대단히 죄송하지만 뭔 일을 주도하는 사람 위주의 홍보 또 그런 주도하는 사람 위주의 기사거리를 만들려고 한다 그런다면은 나머지는 다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장수들은 있는 듯 없는 듯 다 숨어 있고 현장에서 아까처럼 공천돼갖고 발탁돼갖고 온 이 사람들의 뉴스가 커지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어제 이제 TV조선에 이것이 정치다 출연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태섭이하고 무슨 김남국인가 하는 자가 막 싸운다는 걸 막 양쪽에 자료 화면까지 만들어갖고 멘트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논평을. 저 거부했어요. 잘했습니다. 아니, 그 얘기해 주는 순간 놈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 두 사람 광고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멘트 거부했어요. 그런데, 이를테면, 문재인 조국이 이 추미애를 비판할 때도 꼭 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우파 진영에서 얼마나 그들을 강력하게 비판합니까? 그런데 TV조선까지도 이 자유우파 진영의 패널들이나 평론가들의 얘기를 자료화면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호구날 진중권이 얘기만 해. 그거 좌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진중권이가 나오면 그것도 제가 멘트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꾸 이름 올려줘봤자 이름값이나 올리지. 그래서 강연료나 더 비싸게 받고 다니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상황을, 지상파, 종편 이걸 아주 꼼꼼하게 모니터링해서 야, 이게 왜 우파 목소리가 안 들리냐? 왜 우파 패널들이 이렇게 자료 화면에도 안 나타나냐? 왜 우파 정치는 안 나타나냐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당해서 이 미디어와 관련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그동안 누구였냐면 서초의 박성중 의원이었어요. 이 사람 지금 공천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니까 사실상 이 중앙당에 이런 미디어 특위장 활동을 거의 못할 거예요. 아니, 정치인이 당장 오늘 내일 공천 받냐 안 받냐가 걸려 있는데 중앙당에 앉아서 그거 할 수 있겠어요? 누구래도 비슷하지. 그러니까 저는 당이 전략적으로 이게 공중전이건 정말 싸움을 할 때 필요한 사람들은 미리미리 최소한 몇 사람은 공천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확정시켜줘서 싸울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하여튼 아직도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사실 보수의 제1당이라고 하는 곳에 전략과 전술과 어떤 인재 배치와 또 헌신 희생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사실은 네. 너무 많이 미흡합니다. 긴급 대책회의를 해야 되고 밤에 12시, 1시, 2시 지금 잠잘 때입니까?
이런 대책 회의를 해갖고라도 대책 회의만 뭐 하면 뭐 합니까? 반드시 액션으로 나와야죠. 바로 그 다음날 바로바로 실행을 옮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두루두루 쓰고 널리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몇 사람만 언론에 나오려고 이렇게 늘 서로 언론 경쟁이나 하고 앉아 있어가지고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예. 정말 비장하고 비상한 그런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그랬어요. 지금 며칠 전에 굉장히 중요한 공약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 상속세 인하, 법인세 인하. 이게 그냥 자유파의 전통적인 그 중요한 그 세금 정책, 경제 정책, 민생 정책이잖아요. 이걸 발표를 김종석 의원이 주도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거 발표 하나하나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그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게 혹시나 당의 다른 정책과 배치되는 거 없는 거 다 조율해야 되고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홍보 측면이나 정무 측면에서 다 검토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일 하나만 해도 다른 거 못 하거든요. 못하죠. 근데 김종석 의원도 정치인이잖아요. 이 사람은 사실상 불출마 선언하고 이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에 지금 이런 경제 전문가가 진짜 몇 명이나 있냐? 거의 없어요. 그러면 김종석 의원도 지역구 출마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고 맨날 일만 시켜. 그러니까 결국은 김종석 의원 스스로 내가 임기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냥 조용히 이제 다른 일 해야 되겠다. 스스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 제가 이렇게 속단하고 예단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경제 전문가를 아무리 영입을 해도 김종석 의원 같은 실력 있는 사람을 다시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이미 있는 우리 자산도 제대로 활용 못하면서 백날 밖에 나와서 구하면 뭐하냐. 이런 답답함이 있더라니까요. 전적으로 공감은. 예. 전적으로. 저도 아주 그분 너무 존경하고 또 열정도 있으시고 네. 또 그 경제 학계나 이런 데서는 아주 손꼽히는 분이시거든요. 많이 아쉽습니다. 예. 네. 자, 저기 의원님, 우리 공화당과 자유통일당이 손을 잡고 하나의 당이 되기로 했다고 어제 선언했어요. 조은진, 김문수 두 사람이. 그런가 하면 홍문종 대표는 유영하 변호사랑 손잡고 친박 신당 만든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이정현 의원님은 안철수까지도 함께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자유파의 가장 전투력 있는 이 부분들이 지금 자꾸 딴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제도 김문수 대표 입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으로 자살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여전히 나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어떤 관여가 되어 있거나 이렇게 네. 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국당 내에도 그렇고 네. 내가 다른 데도 저는 순수 지금 못 써서 그러니까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만 양쪽이 다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진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알만한 나이도 됐고 알만한 만큼의 당해보기도 했고 또 처지도 돼 있으니 지금 요 시점에서 우리한테 최고의 가치가 뭐냐, 최고의 목표가 뭐냐, 네. 이거 하나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당 입장에서도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그런 벽을 치고 있는 것은 없었는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그런 벽이 있었다고 한다면, 네. 통큰 쪽에서 먼저 그런 벽을 허물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그쪽도 개인적인 그동안에 살아온 삶이나 헌신이나 희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최고 목표는 뭐냐. 우리 각자가 다른 건 다 해도 문재인 정권 앞길을 꽃길 깔아주고 거기다 길 닦아주고 그 사람들 가는 길을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해주면서 그 사람들 반대한다. 이렇게 이중적인 얘기는 할 수 없는 문제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정말 양쪽이 다 요 시점에서 지금 최고의 목표가 뭔지 이 부분을 좀 더 좀 성찰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양쪽 다 한국당이라서 무조건 저는 잘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더 통 크고 큰 형님이고 큰 집이고 이렇게 한다 그런다면 훨씬 문을 더 크게 열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선거 이후에 만약에 우리가 후회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에 정말 그때 너희들 정말 그렇게 하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이런 소리는 서로 듣지 않도록 네. 정말 해야 된다고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훨씬 더 문을 열어서 원탁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문이 아닌 비문은 다 모여서 이 남은 한 80일 동안은 정말 똘똘 서로 뭉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정말 좀 알겠습니다. 합리성과 이성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온갖 배신과 험담과 이런 거를 했던 자들 있잖아요. 이 자들도 지금 미래통합당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뭐 하태경이다, 이해훈이다, 뭐 공천 달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들하고도 함께 하는데 또 이 대통령 배신의 원흉인 김무성이도 지금 여전히 이 미래통합당의 무슨 부산 맹주처럼 뭐 이현주는 안 돼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는데 그죠? 근데 왜 조원진 대표나 홍문정 대표나 김문수 대표 같은 사람들하고는 함께 못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너무 이상하잖아. 예? 이 사람들이 사람이니까 다 문제는 있지만 3년 동안 좌파 폭정에 맞서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싸운 사람들 아니냐 말이야. 이 사람들하고 왜 같이 못하느냐 말이야. 정말 옳은 말씀이고요. 네. 정말 이걸 못한다고 한다면요. 집권해갖고도 또 국민들을 이 정권 못지않게 또 편갈라가지고 또 적으로 만들 겁니다. 이 사람들 정도도 끌어안지도 못한다고 한다면 진짜 이분들은 같이 눈물을 흘렸고 같이 피눈물을 흘렸고 진짜 목이 터져라고 다 같이 한 사람들이고 밤잠 못 이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의 그 벽은 정말 종이벽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것은 그냥 봉창 뚫듯이 뚫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어쨌든 지금은 서로 후회하지 않게 함께 같이 가야 됩니다. 그 벽은 정말 헐고 같이 가고 우리가 지금 이런 시간에 이런 얘기 나누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나라를 이렇게 절단을 내고 세상 천지에 청와대 4개 수석실이 야당 시당 후보 떨어뜨리기 위해서 누구 당선시키는 게 소원이라는 그 말을 이행을 하기 위해서 청와대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서가지고 했었던 이런 건들을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리지도 못하는 시간에 지금 우리끼리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예. 제가 이 정치가 우리가 불편한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딱 깨놓고 얘기할게요. 조원진 대표나 김문성 대표나 홍문종 대표가 다 자기 공천도 걸려 있고 또 함께 그동안 고생했던 사람들 챙겨줘야 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른바 지분이라고 하는 걸 좀 요구하고 있다 칩시다. 그러면 미래통합당으로 합당하고 창당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유승민이한테는 지분 안 줬고 이현주한테는 지분 안 줬고 또 안철수 쪽에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한테는 공천 배려 안 했습니까? 했잖아. 또 하려고 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자들한테는 배려하면서 왜 이 사람들의 요구는 욕심이냐 이 말이에요. 네? 진짜 탁견입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유한국당이 저는 전략적으로 이자들을 끄집어들이기가 더 어려우니까 쉽게 말해서 안철수 세력의 일부라도 또 유승민이 세력의 일부라도 끌어들이는 게 더 어려우니까 일단 이쪽에다가 공을 들이기 위해서 우리공화당이나 태극기 세력이나 김문수 세력한테 조금 기다려달라고 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해서 그동안 생각했어요. 그 이제 정리됐잖아. 이자들이 다시 뛰어나가면 그걸로 끝이지. 그렇죠. 그 일단 잡아놨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김문수와 조원진과 홍문종과 이제 얘기하면 되는 거야. 맞습니다. 예? 예. 저는 그 단계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김문수가 자살 이런 말 더 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 그냥 지분 좀 더 달라고 하면 되지. 예? 그렇지 않아요? 예? 하여튼요. 어쨌든 참 정치를 해 보니까 때로는 참 본래 자기 모습이 아닌 그런 또 얘기도 하게 되고 또 어느 습관이라는 게 있어서 저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만은 어쨌든 서로 조금 자제하고요. 그러나 진짜 저는 아까 참 좋은 말씀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네. 정말 이렇게 정말 그 어려운 지경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포용을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아니 진짜 이 사람들이야말로 동지 아닙니까? 동지 중에 동지 네. 아닙니까? 크게 마음의 문을 열고요. 그리고 절대로 숫자 작다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동지가 중요한 거고 마음이 중요한 거고 또 따르는 사람이 있고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중시 여깁시다. 제가 이렇게 한마디 딱 하고 싶어요.
참 우리 몸뚱아리에 콩팥이 요만한데 콩팥이 작다고 이거 아픈데 무시해버리면요 온몸이 열나서 죽는 법입니다. 어쨌든 동지들은 마음을 같이 함께 했었던 그런 동지들은 동지로서 품고 안고 이렇게 같이 가야만이 몸이 탄탄하고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잘 되리라고 믿고요. 어쨌든 우리는 정말 어쨌든 이번에만큼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나라가 어느 지경인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권력의 사유와 이거 그냥 정치 논평가들의 한마디 한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100만 명이 있는 정부 부처를 그대로 다 놔둬버리고 완전히 청와대 중심국가로 청와대가 완전히 사유화돼서 청와대가 모든 권력을 다 하죠. 사법부 코드 인사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코드 인사해가고 있죠. 이제는 검찰까지 완전히 장악해가고 있죠. 대통령 3분의 1 추천, 대법원장 3분의 1 추천이 합혀지게 되면은 감사위원들이나 이 헌재들도 완전히 사유화되고 다 한쪽이죠. 전체 나라가 한쪽으로 갔습니다. 이런 나라에 유일하게 하나 국회만이라도 이런 정말 무지막지하고 무소불위한 이러한 권력의 사유화와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이렇게 휘두르고 있는 이런 세력들을 최소한도 견제는 할 수 있는 세력을 만들어야 되고 그 국회마저 무너지게 되면요 이 정권이 정말 우리나라는 이거 다시 회복하려고 한다면 저는 50년 갖고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갖고 망가진 나라를 회복시키려면 50년 갖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손들한테 할 짓입니까? 적어도 이번만이라도 온 국민들한테 안 되면 무릎 꿇고 정말 눈물을 팡팡 흘리면서라도 호소를 해갖고라도 국회 내에 반드시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그 국회 안에서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야당 세력을 확보해달라고 국민들한테 눈물로 진심으로 호소 한번 하십시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원진 대표, 김문수 대표, 홍은현 대표한테 진짜 제가 좀 진심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이제 솔로몬의 판결이라고 하는 대목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내 자식이다라고 할 때 지금 같으면 DNA 검사했겠죠. 그 당시엔 그게 없으니까 솔로몬이 이런 판결 내리잖아요. 양쪽에서 끌어당겨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진짜 엄마가 손을 놓죠, 먼저. 지혜가 죽을 것 같으니까. 예? 계속 끌어당기면 지혜가 죽을 것 같으니까 먼저 손을 놓잖아요. 제가 조원진, 김문수, 홍문정한테 얘기합니다. 그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이 상황을 봐야 된다. 3년 동안 뭘 위해서 싸웠냐. 이제 마침내 좌파폭정을 끝장낼 수 있는 선거가 다가왔는데 예? 근데 내 자식이라고 계속 손 끌고 갈 거냐? 예? 상대가 황교안이면 조원진, 홍문정, 김문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치 초년생을 상대하는 거다. 예? 근데 계속 황교안과 김문수가, 황교안과 조원진이, 황교안과 홍문정이 이게 내 새끼다 그러고서 계속 끌어당기고 갈 거냐? 먼저 손을 놔라. 진짜 3년 동안 좌파폭정과 맞서 싸운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 손 놓고 들어와라. 제가 그 얘기를 내 세 사람한테 진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거기다 밑에다 쓸 수만 있다면 그 밑에 이정현이도 함께 써주십시오. 진짜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싶습니다. 동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대해야 될 때는 참 무지막지한 폭주입니다. 정권의 폭주입니다. 오로지 그리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똘똘 뭉쳐도 지금 어려운 그런 입장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거 한번 봐주십시오.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똘똘 뭉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전부 좀 양보도 좀 하시고 제발 좀 내려놓고 제발 정치인 몇 사람 나 위주 내 이름 지우고 좀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제발 좀. 네, 그래요. 에이 참. 전 하여튼 아직 53일인가요? 아직 시간 좀 있어요. 있어요. 한 2, 3주 정도는 아직 네. 여유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정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마지막 벼랑 끝에서 극적으로 껴안을 때 또 감동도 커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정현 의원이 아직도 뭐 가볍게 처신하지 않고 순수무소속으로 남아 있으면 전국상 전체를 지금 보고 있는 것도 이런 대통합의 어떤 마지막을 좀 같이 함께 만들어보자는 문제의식 때문이라고 제가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인사 말씀하실까요?
항상 고맙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요. 솔직히 촌에서 농사 지면서 그냥 소리 팍 지르가면서 들에서 아버지 여기 뭐 던져주세요 할 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들리거든요. 아버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져버려가지고 이 정치를 하면서도 아무리 목소리를 낮추려고 해도 못 낮추겠어요. 근데 제 진심은 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봤을 때 정말 이 대한민국은 사실상은요 보수 나라예요. 보수 나라. 아주 우리가 실수하거나 또는 우리가 삐끗하는 사이에 정말 그 좌편향, 극좌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 놓칠지 모르는 그 권력을 가지고 막 정말 너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대한민국 이렇게 크게 일으킨 모든 사람들이 다 보수 아닙니까? 우리가 그 긍지를 가지자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1차적으로 국회 내 견제 세력을 제대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있게 될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에서 우리가 아주 차분하게 지금까지는 다르게 변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해 나가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뭉쳐야 됩니다. 무조건 뭉쳐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되고요. 우리끼리는 아무리 섭섭하고 화난다 하더라도 서로한테 상처 주는 얘기, 우리 내부애끼리는 그런 말들은 조금씩 자제를 하면서 멀리 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진짜 보수 정치인들이 보수를 망쳐먹었다. 이 소리 듣지 않도록 우리 보수 정치인들이 조금만 더 이성과 합리를 가지고 자기를 조금만 내려놓고 한번 이 선거를 앞두고 서로 양보하면서 뭉쳐보십시다. 그래서 얼마나 눈물 납니까? 도대체 그분들은 우리는 국회의원이라도 했고 우리는 정치인이라도 신문에 이름이라도 나고 말이라도 나지만은 솔직히 보수 지지하고 이날 평생을 두고 욕먹어가면서 보수 지지하고 보수를 일으키고 해왔던 사람들은 뭐 이름이 한 번 났습니까? 생색이 한 번 났습니까? 얻은 게 하나도 있습니까? 진짜 이분들을 우리가 배신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을 배신해도 안 되는데 하물며 우리를 지지한 이 지지자들, 우리 동지들을 배신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이 보수의 정치인들 조금 한 번만 더 한 발짝만 서로 더 양보를 해가지고 일단 뭉칩시다. 일단 뭉쳐놓고 봅시다. 일단 고맙습니다. 예, 이정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